서울고법 판사가 어제 자정 무렵 이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종호 판사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서울고법을 수색하던 중 청사 5층 테라스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호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고인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신종호 판사가 입고 있던 옷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김건희 씨나 이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신종호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우리 사회에 또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휴일 내내 큰 걱정을 자아낸 뉴스가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우리나라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볼까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나무호에서 지난 4일 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이 기관실 좌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쿵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또 수면에서 바닷물도 튀었다고 합니다. 배에는 소화기와 소방호스가 구비되어 있었고 즉시 선원들은 자체적으로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이 난 곳이 배 아래편 기관실이라 이 접근과 진화가 수월하지 않았지만 4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선박에는 우리 국민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선원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다른 피해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박에 구멍이 나거나 하는 일은 없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통신도 괜찮았습니다. 네. 다만 배의 전력이 차단돼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기관실에 연기와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어서 아직 기관실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호는 파나마 국적이지만 우리 선사인 HMM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이 배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역 북쪽에 정박 중이었는데요. 이란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곳이고 미국이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며 발표한 작전에 맞대응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새로운 통제선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 주변에는 나무호 외에도 이 선박이 여러 척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폭발 원인이 밝혀진 거는 없는 상황입니까? 네, 이 사고의 원인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란 측이 일방적으로 통제선을 확장한 후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정박 중의 선박들에게 더 물러나라라고 경고 방송을 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본보기성으로 나무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무호는 이란이 새로 주장한 경계선 가까이에 있었고 또 공격했을 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형 유조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 화재가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미국의 작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혼자 운항을 하다가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 미국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아직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호의 외부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박 내부에서 모종의 폭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외신에서는 부유하던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체를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부와 선사는 일단 배를 두바이로 예인해서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이 며칠 걸릴 것으로 보여서요. 원인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그 미군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5일 이 강원식 비서실장을 주재로 상황 점검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상황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이 두바이에 예인된 남우호가 들어오면 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 과정에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그 뒤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이 한국의 작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6일 새벽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크게 진전됐다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호위하는 그 작전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작전 참여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게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 자제분도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입니다. 네, 저학년이고요. 딱 어린이죠, 지금. 네. 그러면 어린이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네네. 지내셨어요? 저희 아이가 그 기차, 뭐 지하철 이런 그런 거 것들을 좋아하죠. 네, 네. 좋아해서 마침 또 서울에서 이제 공항철도가 이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뭐 다양한 뭐 기차 관련 체험을 하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음. 네, 거기 가서 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날씨가 좋고 그래서 네네. 또 많은 아이들이 몰렸겠습니까? 날씨는 정말 좋더라고요. 하여튼 청와대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대통령과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제주도 넘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대통령과 영부인 앞에서 옆돌기를 한 아이가 그러니까 말이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이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붐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낮 최고 기온도 19도에서 24도, 또 외부 환경에 좀 딱 맞는 온도였고 하늘도 참 맑았습니다. 각지의 공원, 뭐 대공원, 뭐 놀이공원, 그리고 야구장 같은 스포츠 행사장 등에도 나들이객으로 가득했고요. 청와대도 200여 명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뭐 어린이 국무회의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서울역에서 가정 밖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는 또 그런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분만을 앞두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임산부가 결국 아이를 잃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응급 분만 개선 방안을 급히 내놨는데 네. 일단 주말에 그 임신부에게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그날 밤 이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이던 30대 산모가 응급 상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출혈이 이어지면서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산부인과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 내의 상급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이 상급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방은 충청권 전역을 포함해 전국 41곳 병원에 연락을 했고 그중에 부산의 동아대병원이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후 헬기를 동원해서 2일 새벽 2시 25분쯤 소방이 동아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긴급수술이 진행이 됐고 임산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이 태아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첫 신고부터 병원 수술까지 3시간 20분이 걸렸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모자 의료센터를 지정했고 또 충북대병원, 가까운 충북대병원이 바로 권역 모자 의료센터입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의 산과 전문의 2명 중 1명이 해외 연수를 가면서 남은 1명이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산과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역 모자 의료센터는 산과 전문의가 4명, 그리고 이 소아과 전문의가 4명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인력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의대도 그래서 과별로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고 있던데 말이죠. 네네. 정부가 내놓은 응급 개선 방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이 중증 권역 모자 의료센터와 대한산부인학회 또 대한신생아학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분만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복지부는 현재 지정된 중증 권역 지역 모자 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 의료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산모나 신생아 전원이 가능한 병원의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기로 했고요. 또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해서 필수 의료 지원 인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이 산과 소아외과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긴 한데요. 이것을 올해에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에 산모 중증 장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12년 만이라면서요? 네, 오는 20일 수원에서 남북 여자 축구 간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아시아 여자 축구 최강 클럽팀을 가리는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하는 북한 축구팀은 평양을 연고지로 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고요. 선수단은 오늘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수원FC 위민과 대결을 펼칩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여자 축구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선수단 파견 가능성은 낮아 보였는데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포츠 이벤트가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마다 이 평창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가 활로가 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측은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국제경기로서의 틀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렇게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잇따른 핵실험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가장 상황이 안 좋았을 시점에서도 이 평창올림픽이 계기가 돼서 갑자기 남북관계가 급진전이 됐던 바 있습니다. 그렇죠. 6월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선거전이 무척 뜨거운데 말이죠. 자, 장기자께서 눈여겨본 장면들, 또 선거전 이슈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보면 단일화 이슈가 크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선거 지역에서 좀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 또 다자구도도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자구도 속에 단일화가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 2곳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이제 부산 북구갑 그리고 경기도 평택을 지역입니다.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 하정우 민주당 후보에 맞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박민식 후보의 지지자들과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단일화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 한쪽 지지자들이 단일화된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오면서 양측 모두 완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3자 구도가 나름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조사 결과 어떤 조사는 박민식 후보가 또 어떤 조사는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셈법 자체도 매우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 평택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가 확정된 후 선거 구도가 이 3자 구도로 굳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가 관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크게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단일화 필요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또 공방이 이어진다는 것은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일화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두 번째 좀 관심 포인트는 각 당의 당대표 중요도가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선거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이 부산과 대구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매우 격한 어조의 비판을 가하면서 특이하게 이 개소식에서 후보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소식도 이 행사장에만 참석을 하고 후보와 함께 유세를 다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와는 달리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후보들과 선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불리는 영남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영남에서는 당과 당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후보 자신을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난 주말 이 부산 하정우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던 중에 좀 오빠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어서요. 정청래 대표의 영남행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빠 논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한테 하정우 후보에게 오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약간 종용하듯이 얘기를 네네. 한 것이 지금 일파만파 좀 커졌죠? 맞습니다. 그 사과하는 과정도 뭐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오히려 표를 깎아먹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송구하다라는 사과였는데 네. 좀 이렇게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7일 이 국회 본회의에는 헌법 개헌을 위한 개헌안이 지금 오를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고 또 이게 개헌안이 통과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이 합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1987년 이후 39년간 바뀐 적이 없는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이 전문에 담겼고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금은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3일 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투표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인데 네. 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초선인 한지아 의원이 당 의원 단체 메신저방에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히고 동참을 독려했습니다만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도 이 합의 없이 통과시키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서 참여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5월 6일 수요일 순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김은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인사이트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는 5월 5일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대한민국 어린이를 위해 만든 어린이날은 신나는 놀이동산과 공연장, 또 스포츠 경기장 등이 온통 어린이 세상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즐겁고 다양한 행사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하루였는데요.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한반도 인사이트, 오늘은 북한에서 교사로 어린이를 가르친 강미진 NK 투자개발 대표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기념하지만 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저마다 다릅니다. 북한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입니다. 오모니 당의 뜨거운 은종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6일 국제아동절 기념 친선교난 모임이 1일 대성산 유원지에서 진행됐습니다. 6월 1일은 1949년 모스크바에서 제정된 사회주의권 중심의 아동기념일, 국제아동절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은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에서 어린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만든 국제아동절을 6.1절로 부르며 매년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는 어린이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아동절을 어린이날로 세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어린이들 명절이 1년에 2번 있어요. 6월 1일이 국제아동절이고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절이에요. 8세면 소년단에 입단을 하거든요. 그런 그 명절이 2개가 있고요. 사실 북한은 그때 초창기에 국내 그런 그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제적인 걸 많이 따라서 여성도 18 국제 여성의 날로 뭐 북한이 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어머니를 한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6일은 아동절이 6월 1일이잖아요. 이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6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6월 6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월 6일 날이면 학교에서는 연합단체 그 사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단원들만 이루어진 전국에서 다 하는데 조선소년단 입단 선서라는 게 있어요. 나는 두 선대 수령에 창건하시고 용도하시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단가 수령에 충성하겠다는 것을 소년단 조직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북한은 6월 1일뿐만 아니라 6월 6일 조선소년단 창립일 또한 어린이 명절로 즐기고 있습니다. 붉은 스카프로 상징되는 조선소년단은 1940년대에 창단된 어린이 정치 조직으로 창립일에 맞춰 지역별로 학생들의 조선소년단 입단 행사가 진행됩니다. 즉 북한은 6월 1일과 6월 6일 2번에 걸쳐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는 셈인데요. 우리의 어린이날과 비슷한 날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소년단 창립일보다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춘 국제아동절입니다. 아이들의 세계 완전 들떠있어요. 명절이잖아요. 이제 아동절이니까. 그러면 뭐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동절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그리고 각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는 행사를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도시 같은 데는 체육대회를 해요. 큰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학교 학생들까지 참가하는데 그 체육대회에는 어린이 명절이니까 전부 애들을 한복을 다 입혀요. 한복도 학교별로 색깔 깔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 나가는 애들마다 프로그램마다 옷을 다른 걸 입혀요. 뭐 달리기 하는 애들은 청색깔의 무슨 이런 옷을 입힌다면 또 뭐 다른 걸 나가는 애들은 또 노란 색깔. 그러니까 완전 운동장이 말 그대로 꽃이 돼요. 6월 1일 북한의 타가소와 유치원, 학교에서는 운동회나 학교회, 문화 오락 행사가 열립니다. 나는 방금 성안거 달리기를 했습니다. 성안거 달리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공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등을 하며 재밌게 놀고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 재능 있는 어린이들의 재능 전시도 열립니다.
부모들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대접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으며 나들이를 즐깁니다. 국제 아동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북한은 대부분 직장 주변의 타가소와 유치원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직장에 허락을 받고 국제 아동절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요즘은 과거 행사에서 소외됐던 장애 어린이들의 기념 모임도 열립니다. 북한이 언젠가부터는 장애 아동들도 되게 많이 좀 챙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럴림픽 하는 것처럼 장애 아동들이 그것도 한쪽에서 따로 해요. 그럼 앉아서 공을 치고 공연도 조직적으로 그쪽에서 응원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좀 무용 공연도 하고 체육 경기도 여러 가지 펼쳐지면서 사실 저희 때는 장애 아동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한 2010년대 이후부터 이런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그날은 똑같이 웃고 아이들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부분은 북한이 좀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평양 대동강구역 야외체육학교 체육관에서는 장애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공연과 체육 경기를 했습니다. 기념 모임을 통해서 장애 어린이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의 장애자 보호 정책 속에 세상에 부름없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자기들의 행복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장애자 권리 보장법을 채택한 북한은 최근 장애인 권리 보호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고 평양 신도시내의 한 유치원에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반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애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제 아동절을 함께 즐기는 모습은 반가운 변화인데요.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너나 없이 기다리는 아동절에는 아이들의 설렘 지수를 높여주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실 선물을 받죠. 가족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 이름을 뽑아서 이제 잘한 순서대로 이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선물 한두 가지씩은 다 차려지게 하거든요. 2020년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들한테 9가지 껌을 선물한 게 있어요. 껌 종류가 상당히 놀랐어요. 뭐 은방울껌도 있고 방울껌도 있고 뭐 강냉이 껌도 있고 옥포도향 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진짜 놀랐고 그리고 이제 사탕 과자도 그날 다 선물을 주는데 딸기향 백합과자 뭐 종합사탕 뭐 여러 가지 사탕을 공장에서 최근에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지방 공장들에서 사탕 과자를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 지역의 뭐 군당이라든가 행정위원회 이런 데서 선정부 부장이라든가 이런 지도원들이 뭐 과자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거죠. 북한의 어린이는 사탕, 과자 등 특별 대급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 아동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난해에도 노동신문은 온 나라의 원아들, 그러니까 만 4살에서 6살 어린이들이 선물 토마토와 갖가지 물고기, 과일향 껌을 받았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과자 선물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명절에는 당과 최고 지도자가 인민에게 베푸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의 하나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식료품 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되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과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채로운 사탕과 과자를 선물 받는데요.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실 김일성 주석이 살았을 때 노래를 아이들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그래서 북한은 소는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전이라는 거는 왕이 살아야 되는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왕이기 때문에 이름을 궁전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망경된 소는 궁전 이렇게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선전용이긴 하지만 애들을 껴안고 사진을 찍고 이건 해마다 했던 거거든요. 설맞이 공연이라고 그런 날에 아이들을 지나가다 애들만 보면 엄청 예뻐했대요. 뭐 수영원도 보고 난 있어? 과자 있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나가다도 주고. 북한에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머니들이 저기 어머나던 그 사랑의 세계를 현실로 펼친 조선은 명실공히 아이들의 왕국이다. 당과 국가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보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호처럼 북한은 1940년대 후반 타가소 규칙을 제정해서 어린이 양육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실시했습니다. 1976년에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타가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무상보육체제를 법제화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우리의 보육원에 해당하는 애육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등 어린이 사랑을 내세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2022년 육아법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포함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북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육원이라든가 보육원, 육아원 이런 거는 아이들이 돌보는 보호시설인데 각 지역에 다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그 애육원, 보육원이 정말 그 지역에서는 도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아이들 차 사고 나지 않게 그리고 자연 경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다 지정을 했더라고요. 전국의 애육원이 전부 다. 그리고 북한이 20년대 들어서면서 코로나 또 대북제재 강화 또 수해 뭐 이래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전 같으면 수해 지역 애들이 형의 옷을 같이 입고 또 언니의 옷을 같이 입고 뭐 동네에서 빌려 입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지난해 이렇게 홍수 났을 때 북한이 보인 흔적은 그렇지 않죠. 애들 다 평양으로 불러 올렸고 평양에서 다 공해주고 교복도 새로 다 안 해주고 가방도 다 주고 그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북한이 어린이에 대한 유엔 지적도 받고 이러는가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어린이를 챙기는 모습은 다양한 지원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 중 과연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1년 내내 우유를 먹이려고 거심하고 애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 공장이 생겨났고 하루하루의 생산 실적이 당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유와 고기, 당과류 등의 가공식품을 국가가 나서서 유치원과 타가소에 공급하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대식 어린이 종합병원인 웅유아동병원을 개원하고 취약 전 어린이들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3월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사랑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북한.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아이들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최근에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외부 문화에 노출이 되기 쉬운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이제 뭐 전화도 마음대로 되고 해외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충성심이 좀 높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나 또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이런 아이들 교육을 애초부터 어려서부터 충성, 그러니까 이런 거부라는 걸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직 충성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챙기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딸 주애를 통해서 시각적인 그것도 저는 작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아원 방문이나 행사 이런 걸 통해서 다정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먹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한 기관지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후대 사랑이다 더 강조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40대 초반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 어린이는 장기 집권에 필요한 핵심 세대입니다. 그런 만큼 자애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미래 세대의 사상 이완을 경계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육아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강제 노동 같은 상황도 나아져서 북한이 내세우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한반도 인사이트,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우리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